안녕하세요. 띠오리 VR팀의 정광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리눅스 커널 제로데이를 연구하면서 리눅스 넷필터 취약점 유형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 저는 올해 5월에 띠오리의 VR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현재 주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제로데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넷필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넷필터 프로젝트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넷필터 프로젝트란 리눅스 커널에 존재하는 이제 패킷 필터링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협업 프로젝트로서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IP 테이블즈나 EB 테이블즈 이런 도구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도구들 뿐만 아니라 도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커널 모듈들도 이제 넷필터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눅스 커널에서 발생한 이제 커널 취약점들의 목록인데요. 그 중에 이제 넷필터 취약점이 총 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유심히 봐야 될 점은 이제 넷필터 취약점은 대부분 익스플로이트 가능성이 높았고, 발견된 취약점 8건 중에 5건이 LP 익스플로이트 가능했고, 한 건이 인플리 익스플로이트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된 대부분의 익스플로이트 거의 넷필터에서 발견한 익스플로이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넷필터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넷필터 컴포넌트는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지는데요. 커널 계층에 있는 넷필터 훅이 존재하고, 그 훅 위에 동작하는 여러 가지 커널 모듈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커널 모듈들을 제어하기 위한 유저 모드 애플리케이션인 EB 테이블즈, ARP 테이블즈, IP 테이블즈 같은 도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필터 프로젝트의 훅에 대한 설명입니다. 넷필터 프로젝트의 훅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필터링과 모디피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패킷이 처리되는 각 부분에 이제 훅을 설치하고, 이제 훅 펑션을 등록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패킷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훅을 제공하고 있으며, 패킷이 라우팅 되기 전 후인 프리 라우팅과 포스트 라우팅, 그리고 패킷을 포워딩하는 포워딩 부분, 그리고 패킷이 실제 로컬 머신에서 들어와서 처리가 되는 인풋 부분과 처리돼서 나가는 아웃풋 부분, 총 5가지 부분에 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훅 펑션을 등록해서 이제 패킷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넷필터 중 이제 NF 테이블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NF 테이블즈라는 것은 리눅스 커널 이제 3.13부터 지원하는 가상머신 기반의 커널 패킷 분류 프레임워크입니다. NF 테이블즈의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로 나눠져 있는 IP 테이블즈와 ARP 테이블, EB 테이블, 컨트랩 같은 이 도구들을 이제 하나로 병합하고 대체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커널에 구현된 이제 소형화된 가상 머신을 통해서 이제 패킷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NFT라는 유저 모드 유틸리티와 그 다음에 라이브 NF 테이블즈라는 라이브러리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부분 디스트리뷰션에서 NF 테이블즈를 이제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데비안은 10부터, 우분투는 21.10부터, 레드햇은 8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F 테이블즈와 IP 테이블즈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IP 테이블즈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해진 구문에 의해서 패킷 필터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F 테이블즈는 정해진 구문이 실질적으로는 가상 머신의 오퍼레이션으로 해석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제 비트 단위의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테이블즈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등록된 훅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처리가 복잡하게 되는데, NF 테이블즈는 디폴트로 등록된 훅들이 따로 없고, 이제 패킷을 필터링을 자기가 원할 때 지정된 훅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디폴트 훅으로 인한
복잡성이나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NFTables는 IPTables와 달리 IPv6와 IPv4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음으로써 하나의 패킷으로서 두 가지 프로토콜에 대한 처리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고, IPTables는 셋 지원을 위해서 IP셋이라는 도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만 NFTables에서는 셋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맵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PTables와 NFTables의 이제 퍼포먼스 측면으로서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NFTables가 구현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은 단일 어드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은 살짝 떨어지는 걸 보입니다. 하지만 포트가 여러 개에 대한 매칭이 수행이 되게 되면 IPTables는 이제 포트 개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성능이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지만, NFTables는 포트 개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인 간의 이동인 체인 점프에서도 IPTables는 체인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지만, NFTables 같은 경우는 체인 개수와 크게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IP 포트에 대한 조합을 탐지하는 부분에서는, 필터링하는 부분에서는 IPTables나 NFTables 모두 두 개의 조합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NFTables에서는 이런 IP 포트 콤비네이션에 대해서는 셋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셋을 사용할 경우 성능 저하 없는 필터링 처리가 가능합니다. NFTables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FTables의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테이블과 체인, 룰, 익스프레션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테이블은 체인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인은 또 룰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룰은 각 익스프레션들의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ables의 이제 테이블은 NFTables에 존재하는 최상위 컨테이너로서 체인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룰의 동작이 필요한 각각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객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이나 맵들, 그리고 플로우 테이블즈, 스테이트풀 오브젝트, 이런 요소들이 테이블에 속해 있고, 이 테이블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체인입니다. 체인은 NFTables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패킷에 대한 훅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패킷의 필터링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인에 훅을 지정을 하고 이 훅을 설치함으로써 패킷에 대한 필터링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 체인 아래에 있는 룰들의 객체의 등록 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인이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각각의 룰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의 타입은 필터, 라우터, 넷으로 나눌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설치 가능한 훅들은 ingress, input, output, forwarding, routing 관련된 훅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체인의 동작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제 이제 넷 필터에 이제 설치한 훅에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풋 패킷에 훅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풋 패킷은 훅으로 인해서 컨트랙 훅을 먼저 거치고 이제 NFTables의 이제 체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체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 체인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에 존재하는 룰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룰 내에서 다른 체인으로 점프를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으면 다른 체인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인 간의 연결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NFTables의 이제 룰과 익스프레션입니다. 룰은 익스프레션의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IPTables에서는 룰이 하나의 거의 최종적인 필터링을 수행하는 문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NFTables에서는 룰은 단순히 익스프레션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프레션은 이제 NFTables가 작은 소형 가상 머신을 위해서 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상 머신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ables에 있는 주요 오퍼레이션은 메타, CMP, 페이로드, 비트와이즈 같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블 레지스터나 아까 테이블에 등록된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셋이나 맵들,
그 다음 다른 stateful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패킷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FTables의 이제 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NFTables에서 뭐 10.10.10.10 IP와 그 다음에 TCP 포트 22번을 가진 패킷을 드랍하는 룰을 생성한다고 하면 NFTables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익스프레션이 생성이 되고 이 익스프레션의 조합을 통해서 위에 룰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익스프레션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헤더 플러스 12바이트 떨어진 곳에서 4바이트를 읽어서 레지스터 1에 저장하고 그 레지스터 1이 0x 0에 0a 0에 0a 즉 1010.1010 IP가 맞는지를 compare equal로 비교를 하는 다음과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맞다고 하면 아래 익스프레션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이 조건이 틀리다고 하면 이 룰은 끝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익스프레션의 조합으로 하나의 룰이 만들어지고 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패킷이 들어오면 nft-chain이라는 체인을 처리하는 함수로 들어오게 되고, 이 함수 내에서는 룰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룰에서는 또 이 내부에 포함된 익스프레션을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익스프레션 내에서 immediate라는 익스프레션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으로 룰을 판단하고 패킷을 드랍을 하거나 패킷을 다른 체인으로 리다이렉션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FTables에서 발생한 취약점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2022-1016 취약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패킷의 이제 처리 시작부는 nft-chain이라는 체인을 처리하는 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패킷의 처리가 체인 단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에 사용된 레지스터 또한 이 체인 단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체인이 독립된 레지스터 값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레지스터 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nft-chain에서는 로컬 변수로 레지스터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취약점은 다음은 취약점의 패치 내용인데, 해당 취약점은 이 레지스터 변수 값을 단순히 초기화하지 않아서 발생한 취약점입니다. NFTables의 이제 레지스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ables의 레지스터는 총 32비트의 데이터 배열, 32비트 배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값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특수한 레지스터인 verdict라는 레지스터 값이 있으면 두 개의 유니온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구조체의 총 크기는 80바이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번호는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레지스터의 이제 메모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레지스터가 이 크기는 아래 80바이트인데 하나의 각각 레지스터가 기본적으로 16바이트를 갖게 되고, 이 nft-reg30이라는 레지스터는 이 nft-reg 1, 2, 3, 4 이 공간과 이제 동일한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공간을 나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FTables의 이제 레지스터 공간의 접근입니다. NFTables에서는 이 레지스터 접근에 대한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NFT 레지스터 1부터 만약에 총 64바이트 값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 NFT 레지스터는 16바이트 단위로 움직이지만 이 뒤에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nft-reg1에서 만약 64바이트를 접근한다고 하면 nft-reg1에서 nft-reg4까지의 데이터 공간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nft-reg4에서 16바이트 값을 넘는 값을 접근을 하는 익스프레션을 등록하게 된다면 그거는 신텍스 에러로 이제 익스프레션의 등록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사용한 익스프레션인 페이로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로드 익스프레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등록하냐에 따라서 내부적인 동작과 구조체가 다르게 등록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를 등록할 경우 해당 동작은 이 패킷 데이터를 읽어서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맨카피, 이제 패킷의 베이스 플러스 오프셋, 그리고 그 길이만큼을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페이로드에서 소스 레지스터가 지정이 될 경우 아래같이 소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특정 패킷 데이터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CV2022-1016 취약점 같은 경우는 해당 취약점을 트리거하기 위해서 UDP 패킷을 이용해서 UDP 패킷을 전송하고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UDP 패킷으로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리그라는 익스플로잇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취약점은 CV2022-1015 취약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취약점과 이제 동시에 발견된 취약점인데요. 해당 취약점은 레지스터의 이제 범위 체크를 잘못해서 발생한 취약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지스터는 nft reg vertict부터 nft reg 4까지의 레지스터 범위가 존재하고, 또한 이 32비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레지스터 값의 범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문에서는 레지스터 유저 영역으로서 전달받은 레지스터 번호가 nft reg vertict부터 nft reg 4까지 속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nft 31 레지스터라는 걸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유저에서 이제 nr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해당 값이 nft reg 32 범위를 벗어나 인덱스를 전달하게 되면 검증 없이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는 앞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nft parse register라는 함수는 유저로부터 전달받은 인덱스를 가지고 이 인덱스가 실제 이제 레지스터가 사용될 때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에 이제 4바이트 단위로 접근하는데 4바이트 단위의 인덱스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계산된 인덱스는 실제 이제는 페이로드나 다른 익스프레션의 구조체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1바이트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소스 레지나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0부터 0x ff 범위까지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인덱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지스터의 최대 인덱스는 20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벗어난 값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지스터 값은 the NFT 체인의 스택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FE까지 조약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스택에 존재하는 리턴 어드레스나 중요 레지스터 값을 조작할 수 있고, 그 리턴 어드레스를 리함으로써 커널 베이스를 계산할 수 있었고, 또한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쓰므로써 RIP 컨트롤이 가능한 취약점이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 인덱스 범위에 대한 검증을 추가함으로써 기본적인 앞선 vertict부터 reg 4까지 범위와 그 다음 32비트 단위의 레지스터 범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에러 처리를 하게끔 패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취약점은 CV2022-2586이라는 취약점이고 폰톤에서 발표된 취약점입니다. 기본적으로 set과 map은 stateful object, set과 map 및 stateful object는 테이블에서 관리된다고 앞서 소개해드렸고, 테이블 소멸 시에 해당 오브젝트들이나 set 맵들의 객체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또한 NFTable의 트랜잭션은 각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마다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관리되는 이 트랜잭션에서는 주요 객체 커밋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NFTables 이제 new set element라는 함수는 이제는 set에 새로운 엘리먼트를 할당할 때 사용되는 함수인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셋의 값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셋에 이름을 넘겼을 때 이름이나 아이디를 넘겼을 때 그 셋을 탐색하는 함수인 nft-set lookup global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함수의 내부적으로 nft-set lookup by i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테이블에서 먼저 검색을 하게 되고 그 테이블 내에서 원하는 셋이 없을 경우 저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 내에서 존재하는 셋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셋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셋이 특정 테이블에 속한,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추가하려는 테이블에 속한 셋이 아닌데도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취약점에 이제 악용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테이블 1에서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이 오브젝트를 취약점을 이용해서 테이블 2에 존재하는 셋에 추가할 경우 셋 A에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테이블 A를 제거를 할 경우 오브젝트가 같이 제거가 됨으로써 테이블 2의 셋 A에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댕글링 포인터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폰톤에서는 이 댕글링 포인터를 이용해서 UEF를 트리거하고 익스플로잇을 성공하여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해당 취약점의 패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랜잭션 내에서 셋을 탐색을 할 때 이 셋이 현재 등록하려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셋인지를 같이 검증을 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여서 취약점의 패치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취약점은 CV20232550이라는 취약점이고 해당 취약점은 lookup expression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lookup expression은 셋의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에 이제 특정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탐색할 수 있는 expression이고 set element 또 추가적으로 set element는 stateful expression을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 A에 set A가 있을 때 테이블 B에 테이블 2에 익스프레션은 체인 아래 룰 아래 등록이 되겠죠. 새로운 익스프레션을 추가를 할 때 이제 set A에 있는 값을 이제 검색하는 lookup 익스프레션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lookup 익스프레션은 set A에 바인딩 처리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바인딩 처리라는 거는 만약에 앞서 설명한 취약점처럼 앞에서 참조하고 있는 셋이 익스프레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멸되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션이 소멸되기 전까지 이 set A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바인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익스프레션이 set A에 바인딩 될 경우 테이블 1이 삭제가 되더라도 set A가 소멸되지 않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set에 이제는 bindings라는 리스트를 두면서 이 nft lookup이라는 구조체에 존재하는 이 바인딩을 리스트로 연결을 해놓음으로써 이 바인딩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 셋을 없애지 않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nft-set element expression unlock이라는 함수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nft-tables 문법을 보면 nft expression init 식으로 해서 모든 익스프레션의 init 함수에서 익스프레션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 익스프레션에 대한 실질적인 생성 루틴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과정에서 NFT expression init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NFT expression init을 생성을 할 때 set A가 기존에 존재하고 테이블 B의 set B의 B 아래에 이제는 lookup이라는 익스프레션을 등록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 이 NFT expression init에서 이제는 lookup expression을 생성하게 되고 이 lookup expression은 set A의 바인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 A에는 lookup expression에 대한 레퍼런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이제 expression이 stateful expression인지 검증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lookup이라는 expression은 stateful expression이 아니기 때문에 3번에 이제 예외 처리 루틴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외 처리 루틴에서 앞서 바인딩한 부분을 처리를 다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lookup expression은 kpre로 이제 해제가 되게 되고 set a에는 lookup expression에 대한 랭글링 포인터가 이 바인딩 부분에 남게 되는 거죠. 해당 취약점에 대한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오늘 띠오리 블로그에 공개된 펄티님이 올려놓은 블로그 자료를 보시면 이 취약점을 어떻게 익스플로이트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해당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취약점의 패치는 결국 이제 해당 취약점의 문제는 익스프레션을 생성하기 전에 해당 익스프레션이 스테이트풀 익스프레션인지 검증을 하고 생성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지 않고 생성부터 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익스프레션을 생성하는 이 최초 루틴 앞에 이 익스프레션이 스테이트풀 익스프레션인지 검증하는 루틴을 추가해서 패치를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취약점 케이스는 CV2022 34918이라는 취약점인데요. 해당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NFT add set element라고 해서 이제는 set의 element를 추가를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 같은 경우는 NR attribute로, 그러니까 NL 넷링크 소켓을 통해서 전달받은 NR attribute를 통해서 엘리먼트 데이터를 파싱하고 이 데이터 객체를 셋에 추가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NFT set element pass 데이터라는 함수 내에서는 유저로부터 전달받은 이 데이터, 그러니까 NR attribute를 파싱을 하고 이게 적합한 데이터 타입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게 검증이 완료됐으면 실질적인 데이터 값을 템플레이트 추가를 하고 3번인 NFT set element init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set의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은 NFT set element pass 데이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NFT set element pass 데이터 함수의 이제 아래 코드를 보면 전달받은 이제 discretion의 타입이 NFT date verdict 타입이고 밀 경우에는 이고 NFT description의 length가 이제 set의 dlength라는 값과 다른지를 비교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에러를 반환을 하고요. 하지만 이 조건문을 잘 보시면 앞에 타입이 NFT data verdict일 경우에는 뒤에 조건을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discretion, 이 전달받은 추가하려는 데이터 length와 실제 이제 set에 초기 설정된 length 값이 다르게 됩니다. set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생성될 때 length 값을 설정을 하고 그 length만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로 들어온 데이터의 길이와 유저로부터 들어온 데이터의 길이와 이 셋에 추가하려는 데이터 길이에 이제 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이제 취약점은 실제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NFT set element init이라는 함수에서 트리거가 되고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고 이 할당치 사이즈의 계산은 유저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 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데이터를 카피할 때는 셋에 설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카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셋의 사이즈를 64로 최대 값인 64로 설정하고 데이터의 사이즈를 만약에 그것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힙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인접 힙에 있는 객체에 대한 오버라이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CV20234918 취약점의 패치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타입을 비교하는 부분과 랭스를 비교하는 부분을 따로 나눠가지고 두 개를 모두 검증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패치가 수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미티게이션과 NFT 테이블 관련 취약점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넷필터나 NFT 테이블즈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캡시스 어드민이라는 캐퍼블리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캐퍼블리티 같은 경우 원래 같은 경우는 루트만 사용할 수 있는 캐퍼블리티지만 언슈어라는 시스코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할 경우 일반 유저도
이 캐퍼블리티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가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캐퍼블리티를 획득하고 익스플로잇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넷필터 익스플로잇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언프리빌리지드 유저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방지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커널의 언프리빌리지드 유저 클론 값을 0으로 세팅함으로써 언프리빌리지드 유저가 유저 네임스페이스를 생성 못하게 방지하는 방법과 아니면 일반적인 유저 네임스페이스의 생성 개수를 제한함으로써 생성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고요. 다른 방어 방법으로는 nftables 모듈을 임시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nftables가 도입이 되고 이거를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iptables를 이용해서 패킷 필터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 nft라는 커맨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커널 기본 옵션에 이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모듈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ftables는 넷링크에 의해서 이 기능이 트리거 될 때 모듈을 유저 헬퍼에서 자동으로 로드를 하기 때문에 모듈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취약점이 트리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이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모듈을 임시적으로 이름을 바꿔놓음으로써 제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nftables는 최근 다양한 배포판에 포함된 새로운 LP 공격 벡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포판에 추가되었고, 하지만 아쉽게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KSTF 같은 환경에서는 취약점을 찾더라도 익스플로잇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nftables의 주요 취약점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nftables 관련 룰을 추가하거나 구성 요소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취약점들이라서 실질적으로 nftables의 주요 기능은 패킷을 처리하거나 패킷을 필터링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각 구성 요소 간의 다양한 참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다양한 공격 벡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공격 벡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A가 없나요? 없으면 좋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